나를 무릎 꿇리게 한 그 사람이 떨면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아직도 내가 처음 발을 디딘 날을 기억한다. 제7의 병 여담포항의 추운 아침은 수백 개의 작은 바늘처럼 피부를 찌르는 듯했지만 눈과 비교하 연강도석 중위, 바닷바람이 훨씬 더 상쾌하다고 맹세해.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흘끗 보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았다. 또 다른 하급 징집병이군. 이곳의 막사는 입대 전 읽었던 군사 교범과는 전혀 달랐다. 축축한 엔진 오일 냄새, 소집된 분대원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긴박한 명령들. 군대는 모두가 평등하고 규율과 팀워크만 있는 공평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 나는 사람들을 두 부류, 즉 특혜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을 보았다. 그 점심은 제가 다른 신병들과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살짝 묽은 김치국에 돼지고기 몇 점, 그리고 오이 장아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목이 메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부잣집 자식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그들의 쟁반은 훨씬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병 한 명이 요리사의 쟁반에서 고기 한 점을 집어들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흘끗 옆을 보니 도석 중위가 씩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마치 제 속을 꿰뚫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 동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여기는 처음이니까 입 닥쳐.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면 망하는 거야.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다. 무엇이 불합리한 걸까? 불의를 보고 참는 걸까? 권력자에게 절하는 걸까? 그날 오후, 우리는 훈련장 주변을 조깅하고 있었다. 축축한 모래 위로 해가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부연 안개 속에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석이는 코스 끝에 스톱워치를 들고 서 있었다. 속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던 내가 도석이의 외침을 들었다. 박지훈, 그렇게 달려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다른 조원들이 낄낄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다. 이곳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대답이 몇 시간씩 특별 단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부대원들이 저녁을 먹을 때 도석이는 아는 상병 몇 명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는 이따금씩 우리 신병들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이 거리가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듯 했다. 그중 한 명인 이 일병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뿌리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셔.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라고 물었다. 이 일병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밤이 깊어지고 막사는 바람소리와 경비원들의 군화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나는 2층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첫날을 떠올렸다. 도석이의 눈빛, 다른 무리의 웃음소리, 입 다물고 살아라는 당부의 말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가슴 한구석에 엉켜 있었다. 그때는 이 멸시받는 기분이 그 후 몇 달 동안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불길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아침 날씨는 쌀쌀했고 바닷바람이 불어와 짭짤한 소금 냄새가 숨결마다 스며들었다. 아침 수련을 막 끝냈을 때 정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여자의
약간 쉰 목소리가 경비원의 목소리와 뒤섞였다. 아주머니, 여긴 그냥 전투시면 안 됩니다. 부인,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 돌아섰다. 어머니였다.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스테인리스 도시락과 갓 담근 김치 몇 봉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붉어졌고 은빛 머리카락이 목도리 밖으로 느슨하게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어색하게 서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듯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쪽으로 걸어갔지만 곧바로 문을 지키던 상병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 멈춰 굴령. 허가 없이 외부인과 접촉 금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끝장이다. 라는 듯한 눈빛이 뒤따랐다. 나는 멈춰 섰다. 온몸이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했다. 10m 떨어진 곳에서 군인들 사이에서 나를 찾는 어머니의 눈이 보였다. 떨리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억지 웃음은 마치 칼이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어머니는 밥 좀 줘. 거기서 고생하고 있겠지 라고 물었다. 하지만 간수는 어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끊었다. 규칙은 규칙이야. 나가.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메말랐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밀치고 어머니 가방을 받아가고 싶었지만 수십 개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강도석 중위의 모습도 서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큰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가 이 광경을 마치 싸구려 오락거리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턱이 마비될 때까지 이를 악물었다. 어제 전우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면 망한다. 하지만 배려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머니가 부끄러워 등을 돌리고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나를 찾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해안 마을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버스를 타고 와서 나를 보기 위해서였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 내가 늦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작은 손전등을 들고 집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비포장 도로를 비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불빛 덕분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머니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지만 그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다. 근처에 서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다. 지훈아, 하지마. 지금 선을 넘으면 도석이가 기록할 거야. 그럴 가치도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물이 다 빠져나간 듯 목이 메었다. 경비원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아주머니, 규정은 규정입니다. 빨리 가세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 걸어갔다. 엄마의 발걸음은 느렸고 비닐봉지가 무릎에 부딪히며 덜컹거렸다. 바람에 엄마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삼켰다. 그때 강도석이 문을 지키는 상병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마, 군대는 시장이 아니야. 시골 사람을 들여보내는 건 엉망진창이야. 그는 숨길 필요 없이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다. 얼굴에 피가 끓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반응하는 대신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와 싸우려면 충분히 큰 이유와
그가 도망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문 밖에 서서 음식 자루를 들고 낯선 사람처럼 쫓겨나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들의 눈에는 나 같은 징지병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얼른 치워버려야 할 문제에 불과한 걸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다만 오늘 아침의 광경이 부대 전체가 고개를 숙이게 될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추위는 여느 때처럼 매서웠지만 그날의 체력 훈련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강도석 중위는 훈련장 한가운데 서서 수첩을 손에 든 차에 마치 먹잇감을 찾듯 선수들의 얼굴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는 순간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박지훈, 훈련장 한가운데로 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결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훈련 대열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눈을 똑바로 뜨려고 애쓰며 앞으로 나섰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30분 동안 훈련장을 뛰어라. 속도를 늦추지 마라. 한 걸음이라도 늦추면 다시 시작하라.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제 문 앞에 서서 바깥 사람들을 바라보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라. 휘슬이 울리자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축축한 모래가 걸음마다 스며들었고 땀방울이 스웨터 깃에 스며들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은 마치 이 광경을 즐기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흘끗 보았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리 일병에게 모래 배낭을 가져와 라고 손짓했다. 젖은 모래가 가득 든 배낭이 내 어깨에 메어졌다. 어깨가 욱신거리고 숨이 가빠졌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다. 그에게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포기하면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달리는 것을 일렬로 서서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고 어떤 이들은 마치 이 광경에 익숙한 듯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민재 일병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가 내가 멈춰서서 힘을 아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알았지만 도석이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한국군에서는 상관들이 신병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규율을 핑계로 삼는다는 것은 상식이었지만 감히 저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눈 감아주는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사람들은 적어도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서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달리기를 마치고 물도 마시기 전에 도석이가 분대원들을 공구창고로 불러들였다. 모두 정리하고 훈련용 소총과 헬멧을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대걸레를 건네주며 무릎 꿇고 타일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 모래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라고 명령했다. 코끝을 찌르는 세제 냄새가 진동했고 손은 추위와 물에 얼어붙었고 무릎은 아팠다. 청소를 마칠 때마다 도석이 일부러 그 자리를 밟고 다시 하라고 했다. 민재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민재는 누가 허락했어. 너도 민재처럼 되고 싶어 라고 소리쳤다. 발소리와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군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지훈이가 엄마를 대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부러 그랬어. 고개를 들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가져다 주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도시락이 생각났고 참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참으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신을 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을 때 도석이가 다가와 내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의 재킷에는 담배 냄새가 아직 맴돌았다. 여기서 살아남는 건 힘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알겠지. 그는 조언하듯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내 위치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은 게 분명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검은 구두만 바라보았다.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내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민재와 나는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차가운 미역국을 조용히 먹고 있었다. 민재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 언젠가는 내가 끼어들었다. 알아. 하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만들어내야 하는 날이었다. 그날 밤 훈련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찌릿찌릿하게 했고 소금기와 축축한 모래 냄새가 입안에 맴돌았다. 우리는 야영지 뒤편 모래 언덕에서 야간 기동 훈련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곳은 험난한 지형으로 악명 높아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는 곳이었다. 강도석이 선두에 서서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느린 자, 실수하는 자,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 마치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면허증 같았다. 민재는 내 앞을 달리며 가끔 뒤를 돌아보며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힘내. 괜찮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유 손전등과 헤드램프 몇 개만이 빛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모래 언덕을 기어올라 차가운 철조망을 넘어갔다. 가파른 길을 건너려는데 최민재, 왜 이렇게 느리니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마치 누군가 총 개머리판으로 맞은 듯 쿵 하는 마른 소리가 났다. 민재는 모래에 손을 짚은 채 무릎을 꿇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도우려고 달려갔지만 도석이 내 손을 밀어냈다. 박지훈, 비켜. 이건 훈련이지 게임이 아니야. 그는 몸을 굽혔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넌 이미 약해졌는데 다른 사람들을 늦추고 있잖아. 그러고는 민재를 앞으로 밀어내며 계속 달리라고 말했다. 나는 민재가 몇 걸음 비틀거리다가 완전히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는 의식을 잃었어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져 말했다. 도석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의무병을 부르는 대신 이병에게 돌아섰다. 기록해 두세요. 미끄러져서 모래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미쳤어 중상이야. 당장 의무실로 데려가야 해. 나는 소리쳤지만 다른 2명의 군인이 그의 명령에 따라 재빨리 민재를 데려갔다. 그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훈련은 계속되었다. 계속 달렸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다. 민재가 고향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동해 근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가 장터에서 생선을 팔았고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입대했던 이야기였다. 그렇게 온화하고 친절한 그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날 밤 늦게 나는 몰래 병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의료진은 경미한 부상일 뿐이며 며칠 후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평범한 잠은 아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 날 아침 공식 보고서에는 훈련사고, 폭력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도석의 서명이 종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필체가 너무 강해서 뒷면까지 뚫려 있었다. 종이를 손에 쥐자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이 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냥 간직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증거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합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그를 무너뜨리려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벽시계의 똑딱거림,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마당에 메아리치는 경비병들의 군화소리, 어둠 속에서 다시 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과 무너져 내리는 민재의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것이 뒤섞이며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방금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참는 자에서 반항할 준비가 된 자로. 하지만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 대가는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하늘은 얇은 먼지처럼 잿빛이었고 바닷바람이 막사를 스쳐 지나가며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느끼게 했다. 부대원 전원이 막 집결했을 때 정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군번줄을 단 검은색 SUV 차량이 마치 모든 시선을 끌려는 듯 천천히 들어왔다.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낡은 야전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은퇴한 사성제독의 휘장을 단 은발의 남자가 채서 내렸다. 그의 자세는 나무 막대기처럼 고닫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애쓰지 않아 주변 사람들을 경직시켰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 박승진이었다. 이곳에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분이었다. 제대 후 바닷가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셨고 바위투성이 해안계에 있는 작은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으셨다.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만 봐도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지휘실로 향하시는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강도석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방금 도착한 사람을 보자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예의 바른 목소리로 그를 맞이하려고 다가왔다. 제동님, 예고도 없이 오셨군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문을 지키는 상병에게 돌아섰다. 즉시 모든 지휘부를 이리로 불러내시오. 아버지는 크지는 않았지만 강철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복종시켰다. 막사 안 작은 회의실은 고요했다. 아버지는 앞좌석에 앉아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도석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손에 든 내부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최민재 일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석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제동님께 보고 드리니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오므렸지만 미소는 아니었다. 그는 노트에서 컬러 사진을 꺼냈다. 누군가 몰래 찍은 훈련용 카메라였다. 사진에는 도석이 민재 옆에 서서 총 개머리판을 움켜쥐고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테이블의 종이가 가볍게 긁히는 소리만 들렸다. 이걸 사고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 꽂히듯 물었다. 그는 침을 삼켰지만 여전히 표정을 굳히려 애썼다. 그건 혹독한 훈련이야. 군인은 견뎌내야 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탁자를 내리쳤다. 망치질하는 듯한 그 소리에 뒤에 앉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난 오랫동안 지휘를 해왔으니까 규율과 폭력의 경계를 알잖아. 그런데 넌 벌써 오래전에 그 선을 넘었어. 나는 방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도석이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살짝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훈아, 할 말 있니?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문 밖에 서 있는 어머니, 의식을 잃은 민재, 그리고 무릎을 꿇고 차가운 벽돌 하나하나를 닦는 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모든 게 진실되게 기록되기를 바랄 뿐이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명령하셨다. 강도석 중위를 일시 해임하라. 모든 부대 기록을 봉인하라.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여기 있겠다. 그 마지막 말은 마치 도석 중위가 한때 누렸던 모든 권력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다른 장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일어서서 방을 나가자 도석이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대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 때문이 아니라 모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석을 정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는 막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텅 빈 훈련실에 임시 책상을 차리고 조사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혼자 남을 줄 알았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막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발걸음도 빨라졌으며 저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의 훈련용 카메라 녹화 자료를 모두 요청하셨지만 실수로 거의 절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 장교들이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났거나 정비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술 담당 젊은 병사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 병사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동님, 백업 4번이요.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손실될까 봐서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두 이리 가져오너라. 테이프가 펼쳐지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재뿐만이 아니었다. 신입생들이 구타당하고 기절할 때까지 혹독한 훈련을 강요받은 사례가 최소 6건은 더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개인실로 끌려가 메인 카메라를 끄고 더 교육을 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고 화가 나고 두려웠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화가 났고 오늘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힐까봐 두려웠다. 아버지는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 입대한 사병부터 전역을 앞둔 상병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심조심 안전한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환이라는 젊은 병사가 명령을 몰라 눈밭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감춰진 이야기들. 희미해진 듯한 멍들이 먼지처럼 겹겹이 쌓였습니다. 제가 놀란 건 아버지의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똑바로 앉아 손을 테이블에 얹은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가끔씩 짧은 질문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요일인가요? 누가 목격했죠? 기록은 있나요?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바로 그런 차분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군인은 개인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사건의 세부 사항, 이름과 날짜까지 적었습니다. 그가 노트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줄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할수록 도석의 정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조작하고 부하들에게 위조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철통 같은 규율을 과시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그가 일부 훈련 장비 공급업체와 불미스러운 연주를 맺고 조잡한 물품을 넘겨주는 대가로 감사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막사마당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지훈아, 이 사람들이 왜 감히 이런 짓을 하는지 아느냐?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네가 직접 나서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도석이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멀게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사물함을 열고 전날부터 간직해온 민재사고 가짜 보고서를 꺼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잠시 보고서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마치 전날 밤 내린 비로 포항해 전체가 씻겨나간 듯했다. 하지만 막사 안에 누구도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수사 소식이 건물 전체에 퍼져 오늘이 강도석 중위가 전 부대 앞에 출두하는 날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한 막사는 본 적이 없었다. 발소리,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도 고요하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다리는 듯했다. 훈련장에는 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뒤 주 의자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지휘소 소속 장교 2명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세 번째 줄에 서서 지휘실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도석이 나타났을 때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제복을 입고 명찰을 빛내고 있었지만 눈빛은 평소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2명의 헌병이 그의 양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다. 그의 힘이 사라졌음을 상기시키는 듯. 아버지는 오래 말하지 않으셨다. 단조로운 목소리로 수사 결과를 읽으셨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듯했다. 부하 직원 폭행, 허위 보고서 작성, 부정행위 은폐, 하청업체 뇌물 수수.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옆자리 사람들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고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느낌은 마치 몇 달 동안 억눌렸던 억압이 마침내 풀리는 것 같았다. 헌병이 수갑을 풀어주자
도석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를 바짝 따라오던 사람들조차 끌려 내려갈까봐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내 옆을 지나갔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경멸도 반항심도 없었다. 그저 알아차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모든 굴욕, 모든 땀방울, 모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철문이 닫히자 마당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뒷줄에 앉은 한 사병이 불쑥 말했다. 드디어 숨 쉴 수 있게 됐네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령과 경고가 뒤섞인 무게감이 느껴졌다. 오후 모두가 흩어졌을 때 나는 민재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간호사에게 이끌려 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피곤한 듯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들었지? 떠났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좋아, 이제 그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도석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불을 끄기 전 방구석에서 누군가 고마워, 지훈아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랐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침묵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도석이 끌려간 후 막사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절을 하거나 피하지 않았고 식사도 더 이상 그들의 식탁과 우리 식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령부가 즉시 일련의 변화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식당 바로 앞에는 빨간 잉크로 쓰인 새로운 구호 옆에 내부 신고 한 라인이 설치되었습니다. 규율과 정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감독을 위해 일주일 더 머물렀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을 녹화하고 사본을 지휘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를 넘는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 마지막 오후, 아버지가 저를 막사의 옛 농구장으로 부르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곳에 서 있었고 바닷바람이 부는 가운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여기 온 줄 알아 하니 20년 전에 내 밑에서 복무했던 사람이 죽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온 거야. 이번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문득 가장 차갑게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속에 결코 말하지 않는 오래된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회복했다. 그는 힘든 훈련을 피하기 위해 안내소로 옮겨졌다. 아버지가 정문으로 배웅되던 날, 민재는 갑자기 앞으로 나서 군인식 경례를 한 후 규정된 높이보다 낮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몸 조심해. 그리고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마. 그날 밤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문득 그날 그곳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쌀 가마니를 손에 든 채 철책 너머로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군에서는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한 장군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고 그날부터 부대의 누구도 정의를 무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설령 저 같은 평범한 병장일지라도 언젠가는 일어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불의를 조장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폐쇄적인 군사 환경이나 어떤 집단에서든 불문율과 편견은 사람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속담처럼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과 정의는 누군가가 용감하게 일어설 때 증명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든 잘못된 행동에 굴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가해자의 대가뿐만 아니라 해로운 관계, 구조 또는 편견을 파악하고 이를 벗어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도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가 좋은 말을 만든다. 인내, 확고부동함, 그리고 옳다는 믿음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 진정한 변화의 빛을 보게 해 줄 것입니다. 불의를 경험했거나 목격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폭풍이 지나갈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하고 강하고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